이제 이 핵심에서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막스 레닌주의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막스 레닌주의가 일종의 비이성의 영역으로 도약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처럼, 우리가 이성의 영역에서 해결 없으니까 비이성의 영역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전에 공부한 걸 생각해 보시면, 막스 레닌주의도 매우 이상적이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어떤 시점에 있어서 막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맹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들을 사실은 균형 있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막스의 자본론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그 모습들은 젊은 세대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라고 하는 빈약한 가치에 있었던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또 호응이 된 거지만, 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함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게 됐기 때문에 매우 이상주의적이죠.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이 막스 레닌주의는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물론 이제 러시아의 막스 레닌주의,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모태통주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기조는 이제 막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서 나타난 거니까. 그리고 서구의 사회주의도 이제 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독재거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융합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잖아. 근데 갈등이 계속 있을 때는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독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활 이상주의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주의적 세상을 온다고 한다면 우리 독재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독재가 용인되어지는 것이 러시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나중에는 이제 모태똥이 지나면서 개혁 개방을 통하여서, 모태똥주의랑 지금의 중국이랑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라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와 결합된 사회주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독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동상단 일단 독재니까, 여전히 그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밑에서 이제 그거로 살지 못하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있었지만, 이 시작 60년대, 70년대는 결국은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지. 근데 이에 대하여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솔체니친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가이죠.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주 잘생기신 분인데, 사진을 보게 되면 솔제니친이 이분 이제 수용소에 이 사람도 이제 다 갇혔다가 또 소련으로 들어올 때는 어디냐면은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솔체니친이 처음으로 딱 이렇게 배에서 발을 딱 내들 거기에 솔체니친 발을 만들어놨어. 처음으로 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블라디보스톡 혹시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광장에 솔체니친의 입국 이런 게 동상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솔체니친 되게 중요한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법한 편의주의가 레닌에 의하여 확고하게 수립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무법한 편의주의가 레닌에 확고하게 수립됐다. 무법한.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 없다? 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독재지. 그러니까 독재에 의한 편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뭐 편히 살기만 한다면 독재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내용인데, 솔제니친이 이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 감옥에 살라만더가 이제 감옥을 얘기한 군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때는 1,500만 명, 혁명 때부터 1559년에서는까지는 전체 6,600만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게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러시아에서 그 저항했던 한 사람이 독살당해 죽었잖아. 그치? 그 야당 대표였던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처단하는 이것이 막스 레닌주의 무법한 편의주의죠. 그런 게 사실 막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상주의에 빠지니까 그 무법한 편의주의를 받아들여요. 솔제니치는 끊임없이 무법한 편의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무법한 편의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삶의 자유를 다 빼앗고, 그 말할 자유가 없어지는 세상. 이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솔제니친이 이야기하듯이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적으로 안정만 취하면 다 용납한다는.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독재의 특징이에요. 독재.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독재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우리나라의 그 예를 들자면 전두환 같은 사람들도 자기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아주 그냥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다 뭐 처단하고, 광주 민주운동처럼 막 그냥 다 처단하고 죽이고 다 그러잖아. 너무 끔찍해.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했어? 오늘날 스포츠, 칼라 TV, 그 다음에 이런 오락,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게 정책을 피면서 사람들이 괜찮네, 역시 독재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지. 역시 이양 독재가 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막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독재가 좋았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그러니까 특별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박정희 향수 같은 게 그런 거지. 아주 그냥 군합발로 사실은 나라를 쿠데타로 일으켜서 나라를 어쨌든 세웠는데, 그 사람이 경제 발전을 이루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래도 그냥 박정희 시대가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게 이제 뭐냐, 솔제니친이 이야기하는 무법한 편의주의, 내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는 사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자면은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이 군인들은 막스 레닌주의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독재라고 하는 속성은 비슷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독재를 저항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세계관이 막스 레닌주의야. 그거 얼마나 이상하지 않아? 독재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스 레닌주의.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막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를 받아들였지. 만약에 그 운동권 학생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떤 막스 레닌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되겠어? 똑같은 거야. 무법한 편의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제니친의 경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율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정당한 독재, 뭐 합법적 독재, 이런 말 있잖아.
이거 정말 위험한 표현입니다. 합법적 독재라는 것은 뭐냐면 무법법 편의주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평안만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독재를 우리는 인정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래서 교회도 예전에는 이 무법반 편의주의가 많았었지. 응? 특별히 교주들이 많이 하는 게 이 무법반 편의주의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교주에게 저항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막스 레닌주의가 신앙의 요소에 동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우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천국을 약속해 줄 테니까 내 말에 복종. 그걸 뭔 차이가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는 무법반 편의주의는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 독재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게 막스레닌주의도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니까, 막스레닌주의는 철저하게 성경과 대치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모든 정신은 모든 정치적 사회관 속에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거지. 사회주의 요소도 있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듯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멋진 표현이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좀 면밀하게 공부하지는 못해서 나중에 좀 더 공부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상의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 지표를 모르니까, 그 지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지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난의 지표 있을 거예요. 우리도 가난의 지표가 있고, 그 지표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길래 아마 또 다른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모습들은 또 당연히 사회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나 공인된 독재, 합법적 독재라는 건 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초기에 이제 막스 레닌주의는 젊은 세대들이 이상주의를 줘. 거기에 대해서 솔체니친인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잖아. 소련 사람.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내부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 여러분, 솔체니친의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동적인. 이게 아마 노벨 문학상을 탔던 책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맨은 솔체니친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불행을 깨끗이 잃어버리자.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면 그러면 눈 하나를 잃으리라 했는데, 솔체니는 과거를 잊으면 두 눈을 잊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눈 하나 잃어버린다라고 하자. 과거를 잊어버리면 두 눈을 잃어버린다. 이런 이제 되게 솔직히 강조하는데, 이제 솔직히 입장에서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전범들을 끊임없이 들춰내서 사실은 심판대에 세웠잖아.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 개념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독일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게 되었지만 러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러시아 같은 거는 스탈린의 범죄, 스탈린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레닌 이후에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죽였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고려인들도 그냥 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분산시켜 버렸다고.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홍범도 장군도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그냥 던져져 버리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에도 고려인,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다 있는 거 스탈린 때문이거든. 시베리아에 던지고, 포볼판에 그냥 소수민족 분산,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에 동참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불구하고 그냥 눈 감은 거지. 왜? 무법한 이 편의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막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다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 허상은 알면서도 따라간다는 게 셰퍼는 참 속상하고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이러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시대로부터 정의는 덕은 승리하고 악은 멸망한다. 는 두 부분으로 된 개념이었다. 그죠? 덕은 승리하고 악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솔체니치는 러시아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은 거짓된 행동이 지상에서는 결코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이 언제나 번영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은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지배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거짓된 행동을 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정교가 사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세대에 대해서 강하게 순교의 정신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정권 권력과 함께 했던 그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푸틴이 종교의 신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 기독교가 어떤 자리를 서야 되는지 참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연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불의를 다 눈감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 라는 고민을 러시아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근데 공산주의는 다시 러시아와 중국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일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나중에 저기 이제 헝가리에 저걸 겁니다. 예? 프라하니까지. 프라하가 저기 체코네. 체코는 이제 프라하구나. 저기 아마 프라하 옛 광장에 있는 자유운동일 거야, 아마. 옛 광장입니다. 예, 옛 광장이고, 원래 지금은 이제, 아니야, 신광장, 죄송합니다. 신광장이고, 옛 광장은 누가 있냐면은, 누구죠? 얘기를 해주세요.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체코의 위대한 신학자를 이제 우리가 아니 참 생김새는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게 옛 광장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네,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얀 후스가 이제 옛 광장에 있는 거고 저건 이제 새 신광장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이들이 이 유럽을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점령하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죠. 헝가리라든지 또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이게 지금은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고 지금은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한 나라였고 그런 것들 또 폴란드.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되게 이제 폴란드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인민의 평안을 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그들은 거기 똑같이 무법한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를 하고 3대 세습을 하는 나라. 이게 왕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막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뭐냐고 얘기하면 이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약은 실존주의 도약이나 우리가 이전 장에 살펴봤던 다른 도약과는 다른 유의 도약이지만 역시 이성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막스주의도 역시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도약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근거를 두지 않는
그 무법한 편의주의에 이제 하는 거지. 결국은 내적인 평안만 얻는다면 뭐 공인된 독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막스와 레닌주의 철학적 기반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뭐야?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그럼 물질로 시작된 인간에게 무슨 존엄성이 있겠어요? 우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로 시작된 인간의 존재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물질로 태어난 평등하다. 다 물질이었다. 평등하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났는가? 그 뭐죠? 그건 사유재산 때문에 그렇다. 사유재산이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인간 사이의 모든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겠는가?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야 되니,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생각하는 구원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바로 이 유물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원인을 유물론에서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오늘날 모든 인간 사회 불평등이고 모든 이 사회 악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현상으로 보게 되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 막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고 마지막에 살았던 데가 어디냐? 런던이란, 런던. 런던은 당시의 모든 금융과 사업의 중심지역, 산업혁명의 핵심이 런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아주 피해를, 아주 그 참혹한 현상을 자신과 눈앞에서 보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 야, 이 사유재산이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인식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현상을 볼 때는 틀린 건 아니에요. 사유재산 제도가 우리의 이런 끔찍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 대안이 프롤레타 혁명인가?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시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자. 이거는 죄의 탐욕이라는 문제.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문제냐, 인간이 가진 탐욕이 문제냐, 이 문제는 다투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의 탐욕 문제가 해결되면 사유재산은 많은 사람들 나눠서 일종의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단 한 사람이 없는 일들이. 근데 프롤레타 혁명이 일으킨다고 해가지고서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아니지. 거기에는 독재만 있는 거지.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강제적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러시아의 권력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어디든지 가서, 휴가 보내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묻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물론적 기반은 사람의 존엄함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어떤 기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유물론, 인간은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존엄성이라는 게 없지. 우연만 있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물질이라면 여기에 인격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럼 인격이 없으면 우린 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인격이 없잖아. 인격이 없고 뭐만 있어요? 학습만 있는 거야, 학습. 학습이 돼가지고, 우리 정신도 학습이지, 다. 그런 생각하죠. 우리의 인격, 존엄성, 이거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누구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왓슨이 이야기한 DNA를 발견한 왓슨이 뭐라고 얘기했어? 크릭도 마찬가지. 더 이상 인간에게는 존엄성은 없고, 뭐만 있다? DNA 배열 구조만 있다. 그러니까 DNA 배열 구조가 다른 것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간이 더 이상 존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물론의 기반을 갖게 되면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존엄성 자체를 없애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존엄성이 없으면 약육강식만 남는 거고, 약육강식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무법한 편의주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행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사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야기해서 마크스가 기독교에서 기반을 제공한 것, 즉 인간의 존엄함에 손을 뻗어 이것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주의로 들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라. 이게 셰퍼가 진단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멋있는 것을 얘기하잖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야. 샬롬을. 아니, 마르크스주의의 핵심도 샬롬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의 이야기고 그것이 호응을 받는 거지. 그런데 그건 뭐 이단이지.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색채를 가져왔지만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싹 빼니까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재밌다.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또 내가 학생 운동할 때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잘 인용하냐. 운동권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인용해서 막 연설하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반이 없지만 뭐 이용하는 거지. 다 예수의 정신을 이용해. 자기 예수 믿지 않아. 근데 예수의 정신을 이용해. 그걸 얼마나 우스운 거야. 그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셰퍼는 얘기하기를 마르크스 레닌주의 권력을 잡은 곳에서는 역사상 압제를 하지 않은 곳은 없다. 이게 알톤 트루트라고 하는 여인, 이 알론드 트루트, 이 학생인데, 그죠? 재판받고 있는 여기 헝가리에서 한 소년인데, 이 알론드 트루트 교수형에 처해져 있다고. 아니, 뭐 했다고? 저항했다고. 그죠? 체포는데, 참나. 이거 끔찍한 거지. 그냥 저 소녀를 그냥, 왜냐면, 무법범 편의주의니까. 압제를 위해서는 다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듯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셰퍼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전제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일관성 있게 살고 있다. 만약에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전제의 근거에 살아가는 거지. 그럼 봐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왜 그 학생 운동권자들이 그렇게 사교육 시장으로 가고 아주 그 자본주의의 개들이 됐는가? 자본주의 개들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냥개지. 자본주의의 사냥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기반이 뭐야? 마르크스잖아. 마르크스주의 사상이니까 그 물질이지. 인간은 뭐야? 기본적으로 물질이고 그 존엄성은 없어.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는 것은 뭐겠어? 내가 여기 이 솔제이친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뭐 하겠어?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그 사람들의 단지 외적인 표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거 뭐냐 사람들은 다 그래 인식을 해. 이 사람이 뭐다? 뭐 서울대 나왔다. 이 사람이 뭐다? 뭐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이력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회가 된 거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학생운동,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우리 사회를 만든 주범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주체 세력이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든 거지. 그리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게 686 세대들이었다. 나는 내 세대들 가운데 철저하게 학원을 보내고 끔찍하게 그 학원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사육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다 사육당한 거 아니야?
학교에서 일어나자마자 학교 갔다가 교문에서 나오자마자 차를 타고 바로 학원 갔다가 학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을 돌다가 집에 오고, 이게 아이의 인권이 아니라 사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육의 정당성을 가능했었던 게 뭐냐면, 야, 이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막스주의적 개념이지. 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함몰된 거지, 함몰된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념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된 거야? 탈출구가 된 거지. 해방구야. 아이들의 해방구. 지금도 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기여를 하냐고. 성공한 세상적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사회,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였던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자신들의 번 성공, 물질을 환원하냐고. 환원 안 하고 있거든. 안 하니까 이 사회가 이런 모양이지. 그렇다고 하면 그건 또 거짓이었다. 그러니까 빈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나는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서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됐겠는가. 그러면 그 서구의 북유럽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루터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신앙적 기반이 있는 사회. 그래서 그러니까 루터교가 상당히 많은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또 루터교 가장 실수했던 건 나치거든. 나치 운동에 동참해서 히틀러를 옹호했던, 이 참으로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했던 게 독일 루터교는 정말 마치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기독교가 신사참배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창피함을 당하고 있듯이 독일 루터교도 히틀러에게 아주 부역하는 바람에 참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거 일어난 거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루터교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라든지 북유럽에는 모든 기반이 루터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거기 주일날 분도 아니야, 상점들이.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전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전제는 그가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은 내가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다. 의식적으로 철학적인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지. 인간의 얼굴은 없는 거야. 다 유물론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참 안타까운 거지. 아이고,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를 주장했지만,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조금 지났지만 조금 더 요 부분만 뒤집어 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이거 1975년 앙드레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1975년 앙드레 말로는 공산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잠시 듣고 한 뒤에 역사적 체험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존엄함에 대한 저가 없는 곳에서는 무엇을 존엄하게 오직 자의적인 편의주의가 그리고 편의주의는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왜곡되기 쉽고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전제, 세계관에 아주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이게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신앙생활이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막 주먹으로 치고 싶은 욕망이 다 우리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전제가 막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일해야 되는 이유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적 세계관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지만 그때마다 적어도 싸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반드시 강한 세계관에 의하여서 우리의 빈약한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성경만큼 완벽한 세계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끝까지. 이게 결국은 세계관, 나의 인식이 얼만큼 바로 세워지느냐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들은 실로 너무 일관성하고 터무니없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자의적으로 행하고 인간에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아무 존엄함도 주지 않을 때 그 국가는 자기의 기본 전제와 원리에 일치되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가 기반을 가진다고 한다면 거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야기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유물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일관적인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셰퍼는 이야기하기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비이성으로의 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니체의 놀이계획과 같은 것이고, 자기가 관찰하는 것에 어떤 제한을 가하여 그 체계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붕괴되지 않도록 이 한계 이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 이 막스주의의 모든 체계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막스주의는 반드시 어디서 머물러야 돼요? 유물론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야. 이걸 넘어서서 보는 순간 그 체계 자체가 무너져. 그러니까 막스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머물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막스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 거야? 네? 기독교 신앙이.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젊을 때 막스주의 사상을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대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1920년대 시대는 그런 시대였고, 그때 당시에 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일본에 들어왔던 게 사회주의 사상이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일본의 모든 대학가를 휩쓸었다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다 가진 사람들 대부분 그래.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1900 몇 년도지? 누구죠? 아이고, 그때 일단 소련 서기장이었던, 개혁 개방을 하는 거지. 글로바초프가. 완전히 내려놓는 거야. 소련이 무너졌어. 그 러시아가 된 거야. 그때, 목사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가진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느꼈어요. 그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거든. 완전히 변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체계와 가치는 무게가 견디지 못해요. 강력한 무게를 어느 순간에는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형되는 거지. 지금의 사회주의는 다 변형된 거야. 왜냐하면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잖아. 이게 다르다는 거야. 변형된 세계관과 견고한 세계관의 차이가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셰퍼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강력한 아주 진보적인 공산당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추류냐? 보수주의 공산당, 합법적으로 지하운동으로 활동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공산당의 재등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여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어떤 지하에서 운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당으로서 합법적으로. 근데 뭐냐? 그게 일종의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공산당. 그죠? 유럽 사회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어떤 막스 레닌주의의 공산당은 우리는 없어요. 그죠? 지금은. 그러나 그걸 기반으로 하여서 나타난 보수주의 공산당, 사회주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독교 사회당 이런 새로운 변형들이 유럽 사회에서 나타나는데 그건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예를 들자면 우리도 보면은 뭐 녹색당, 그지? 그리고 또 뭐 정의당 또는 어디지? 또 노동당, 진보당 이런 소수 정당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보수적 어떤 사회주의거든. 보수적 사회주의라는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이제 우리 시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